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는 예외였는데요. 옥석가리가 시장에서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한편 간밤 미국 증시 3일 연속 올랐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IT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함께 힘을 내보면 좋겠고요. 간단히 오늘의 차트 몇 개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선행 PER이죠. 선행 PER. 우리나라 증시 지금 9.6배에 와 있습니다. 3년 평균이 10.7배니까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 선행 PBR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PBR 많이 다루죠. PBR 0.80배에 와 있습니다. 3년 평균이 0.93배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시장 지금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다. 3일 연속 올라간 미국 증시에 따라서 좀 힘을 같이 내보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그리고 외신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이가은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밤사이에 있었던 미국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 지표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다우지수는 0.67% 상승하면서 33,274포인트, 나스닥은 1.64% 큰 폭으로 오르면서 13,000선 넘어섰고요. S&P 500 지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4,237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FOMC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FOMC는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예상했던 바긴 하지만 그동안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다소 완화적인 발언 역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현재 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이어서 금융 여건에 분명히 긴축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다소 완화적인 태도를 좀 보이면서 시장은 지수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수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ADP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변화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1만 3천 건으로 숫자 자체만으로는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5.7% 정도 둔화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재작년 10월 이후에 이 최저폭의 상승폭을 좀 기록을 하면서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좀 찾아갔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9%에서 4.7%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덕분에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해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지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80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원유 재고는 77만 배럴로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였던 50만 배럴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 덕분에 유가 가격은 3일째 지금 하락세 걷고 있고요. 금 가격 역시 소폭 떨어졌습니다. 1987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OMC 결과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와 함께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d holds interest rate steady for second time. 즉 연준이 기준 금리를 2연속 동결했다라는 기사입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오늘 새벽 3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행히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해 9월에 이어서 두 번째, 즉 세컨드 타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도 잠시 좀 보실 텐데요.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strong pace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지난 9월에 solid pace, 즉 견조한 속도보다는 strong pace라고 다소 강하게 표현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는 경제 지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12월 FOMC입니다. 이번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혹은 동결 어느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있을까요? CME 패드워치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동결 쪽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77.6%인데요. 발표 직후보다는 조금 더 수치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결론상으로는 12월 금리 동결에 조금 더 무게추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안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전쟁 리스크 또한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월말까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FOMC 직전까지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발표 이후 국채 금리는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4.7%까지 내려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Global leaders warn AI could cause catastrophic harm. 일단 AI와 관련된 기사고요. 일단 글로벌 리더들은 경고를 했습니다. AI가 could cause,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catastrophic harm이라고 하면 파국을 초래할 만큼의 재앙 혹은 위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1월 1일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영국에서 제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더불어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함께 참석을 합니다. 각국 정상들은 함께하면서 AI를 어떻게 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외신들은 G7이 국제 행동 강령을 만들 것이다, 합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행동 강령은 앞으로 주요국들이 AI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AI 서밋은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삼성전자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섹터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11개 섹터 중에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일단 유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이번에는 위워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워크 보실 텐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무려 46%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 함께 살펴보면요. 심각한 경영난으로 위워크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30일간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이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위워크는 30일간의 이 기간 동안 자산과 또 사업 정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위워크가 채권자들과 7일 기한에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다시 한번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은 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워크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는 디즈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같이 보실 텐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0.64%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디즈니는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가 최근 벌어진 중동 전쟁으로 다소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내년 개봉할 예정인 영화 캡틴 아메리카로 여성의 슈퍼히어로인 사브라라는 캐릭터를 이스라엘인 배우 시라 하스가 연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브라가 영화 속에서 이스라엘 정보 요원으로 팔레스타인과 아랍계의 적대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마블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디즈니가 컴캐스트로부터 나머지 훌루 지분 인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디즈니 측은 훌루와 결합을 하게 된다면 대규모로 이 DTC, 즉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인수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 또한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로는 메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무려 3%가량 상승하면서 그래도 그동안 약세를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유럽의 정보보호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럽의 30개국에 앞으로 행동 기반 광고를 금지한다,
전면 금지한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번 금지 조치로 인해서 기업들이 행동 기반 광고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미 메타는 지난 8월에 노르웨이에서 하루 100만 크론에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약 1억 3천만 원씩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서 또 다른 악재를 다시 한번 직면한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로선 사실상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광고가 금지됨에 따라서 광고 수입에 있어서는 또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앞으로 메타의 주가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에 있었던 미국 증시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했는데요. 이 중요한 이슈 간추려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소식이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드립니다. 김포 재정자립도 37% 부과 불가, 강남 재산세 균등 배분 손해 불만. 어제 9시 뉴스에서 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안 추진 계획에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완화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이 재정 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서울이 좀 손해를 떠나야 된다라는 이슈로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즉 재산세 규모는 반토막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건데 재정 점유 비율이 높은 이른바 강남 3구죠. 강남, 서초, 송파구를 중심으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강남 3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큰 재정 점유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왔었던 이 김포의 재산세는 서울 자치구 기준 하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 강남 3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돈을 다른 구에 빼앗겠다라는 그런 좀 우려가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생겼었던 빚마저 서울시가 떠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김포 재정 자립도가 37%에 불과한데 강남 재산세 균등 배분에 좀 손해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이 같은 서울시 안에 있는 강남구가 도봉구보다 재산세 23배 이상을 내고 있는데 김포까지 편입을 한다라면 재정 점유율이 20%밖에 좀 불과하지 않는 이 김포 때문에 좀 재정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인데요. 부동산 값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포 재정 자립도가 전국을 평균 하회하기 때문에 400억 원 부채까지 서울시가 모두 특히나 강남 3구가 이 중심이 되어서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출 반등에 반도체 순매수로 돌아선 외인. 어제 트리플 수출 강세로 인해서 우리 재정 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 코스피를 기준으로는 매도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을 기준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이 2차 전지주로는 여전히 약세인 반면에 반도체와 IT주를 중심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굉장히 크게 유입된 하루였습니다.
증시 조정과 실적 부진으로 반도체주를 연일 내나 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에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다시금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 전문가들은 무역 수지가 향후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증시 전반적으로는 대내외적 변수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증시 반등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1,27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41억 원, 1,17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54억 원 그리고 72억 원을 순매도하던 그런 흐름이 하루 만에 뒤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 전체에 대해서도 93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앞서서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만 지난달 1조 넘게 내다 팔면서 지수 전체의 하락을 부추긴 바 있습니다. 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로 기관과 동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동반해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5%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4% 껑충 뛰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피도 하루 만에 2,300선을 이로 인해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출 개선에도 미국 금리와 같이 특히 이스라엘 중동 변수가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본격적 주가 반등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지만 그래도 차츰해서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리 낮추는 저축은행, 시중은행의 역전 위기다. 사실 상대적으로 이 금융권인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로 고객을 최대한 유치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과도한 고금리 수신 경쟁에 부담을 느낀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이 적금 금리를 좀 인하하는 등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줘 왔습니다. 이 저축은행이라고 하면 OK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등이 있죠. 시중은행이 7, 8%대 그리고 고금리 예적금 특판 상품 등을 좀 출시하면서 적금 유치를 위해서 수신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까지는 계속해서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다가 인하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축은행 업계 내에서 과도한 경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다시금 형성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시중은행과 예적금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당분간 제1금융권에 따르면 키움예스 저축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기존 4.4%였던 단기 예적금 금리를 3.3%로 낮추는 등 1.1%포인트 대폭 낮췄습니다. 이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과도한 수신 경쟁이 오히려 적자폭을 키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이 금융권이 가계 대출을 조이며 고금리 예금의 수익성을 좀 낮췄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찬바람 불면서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주의 배당 매력을 느끼고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해당 은행주 내에서도 금융주, 특히 이 은행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내용으로 따르면 배당 매력과 함께 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판가름이 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도한 고금리 수신 경쟁의 부담감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키움예스 등 연이율을 1%포인트 이상 낮춰서 이 부분이 향후에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 좀 판가름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하향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중은행 적금 평균이 4.6%에도 좀 미달됐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 쾌속 질주 11개 상장사 영업이익 2배 껑충. 최근 현대차, 기아 굉장히 실적도 좋았고요. 수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에 보내는 이 증권사의 매수 의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리면요. 현대차 그룹의 상장사 11곳의 올해 3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이 8조 4천억 원대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취임 3년을 맞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체질 개선과 함께 그동안 강조해온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온 전략이 좀 들어 먹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로봇, 과 함께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사업의 성장성도 높아 이 현대차 그룹의 쾌속 질주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평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 올해 3분기 합산 매출액은 66조 5천억 원으로 그룹 상장사 전체 매출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방산 그리고 물류 등 주요 계열사의 성장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9월 글로벌 메이커와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각 증권사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경영 기조가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라며 이 체질 개선으로 인해서 그룹 차원의 이 비효율성적인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빨라졌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매출액 100조에 이은 영업이익 8조, 이 미래차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앞으로 신용등급도 잇따라 상향 조정될 전망이니까요. 앞으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저평가 상태이니까요. 특히 이 주가는 저평가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배당 매력도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내용까지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으로 전문가 의견까지 덧보셔서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소맥 2만 원 등 인상 자재 압박에도 치솟는 물가.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1층에 맥도날드 있잖아요. 오다가 봤는데 아이스크림이 1,100원이더라고요. 예전에 라떼만 하더라도 300원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 7배가 껑충 뛰었습니다. 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관련했을 때 맥도날드도 그렇고 최근 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 월급은 그대로인데 네, 항상 한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물가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유라든지 햄버거, 주류 쪽에서의 가격 인상세가 나와주면서 물가가 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10월부터 최근에 음식, 외식 메뉴 가격의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흰우유부터 시작을 해서 맘스터치, 맥도날드, 오비맥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트진로에서 소주 출고가, 맥주 출고가를 인상 확정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날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약 3% 혹은 6% 정도라서 실제로 체감은 좀 덜 하겠지만 주류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 평균 6%이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을 하는 온도 자체는 굉장히 달라요. 실제로 소주, 맥주 출고가 100원이 오르면 소비자한테는 1,000원 이상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물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증시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술도 먹으려면
굉장히 비싼 금액을 줘야 한다. 특히 소맥 말아 먹으려면 2만 원은 줘야 한다라는 내용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슬펐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주류라든지 음식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그동안 기업들이 많이 참아왔어요. 아무래도 원자재라든지 원부자재 쪽에서의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물가 자체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기존의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를 하는 기업 자체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상승을 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실 산업 자체는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주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굉장히 심화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주원료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종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을 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주류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먼저 주종의 가격이 오르고 함께 맞물리면서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올해 4월에 주종의 가격이 올랐지만 약 9%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제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그동안은 주류 가격을 인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류 가격을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부자재라고 할 수 있는 뭐 공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제조 경비 이런 쪽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영향이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참이슬에 대한 출고가 변동 추이와 그리고 소주 출고가에 대한 식당 소비자가 추이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주류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가 살짝씩밖에 안 오르는 것 같은데 100원 그거 괜찮아. 그게 아니라 식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릅니다. 거의 1,000원 단위로 오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소주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가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6,000원, 7,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서민술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퇴근하면 산을 탈까 합니다, 팀장님. 산을 타서 버섯도 캐고 인삼도 캐서 제가 직접 술을 담그려고요. 네,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만 정말 큰 폭으로 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식 물가 관련해서 자영업자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관련했을 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든 기업이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련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 아무래도 소비재, 그중에서도 필수 소비재가 아닐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키워드는 필수 소비재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소비재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의류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소비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음식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가장 필요한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그중에서도 뭐 주류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먹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찾게 되는 게 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련했을 때 물가가 좀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쪽은 필수 소비재, 음식료 업종이 아닐까 싶어서 이쪽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주류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10월 들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10월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라고 보면 오비 맥주에서 먼저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좀 관련했을 때 2023년 10월에서 오비 맥주 출고가를 6.9%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2022년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주었습니다. 두 번째 롯데칠성이 가격을 올린 사례가 11월이 아니라 4월에 제가 잘못 기입을 했고요. 2022년 3월 오비 맥주와 하이트 진로가
출고가를 인상을 하자 롯데 칠성 음료도 한 달이 안 돼서 출고가를 인상을 하고 있는 모습들. 비슷한 사례인데 2023년에도 오비 맥주가 가격을 인상하자 하이트 진로도 어제 맥주와 소주 출고가를 각각 인상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롯데 칠성 음료 같은 경우는 좀 인상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롯데 칠성도 함께 출고가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보게 됐을 때 출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주류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에 대한 부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2분기 그러니까 3분기 여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하지만 지금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P단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소주라든지 맥주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봤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수요는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좀 이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원자재라든지 원부자재 쪽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부분이 P를 올리면서 조금씩 비용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면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류 업종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까지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아무래도 긍정적인 업황이 나와주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밀에 대한 가격 자체도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밀 가격이 약 20% 정도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올린 제품가 같은 경우에는 뛰어 올랐다는 점, 그로 인해서 마진의 폭이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오늘 FOMC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고 생각보다 좀 매파적이지 않은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오늘 증시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관련했을 때 여전히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제품가에 대한 인상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경기 방어주의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그중에서도 필수 소비재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서 술플레이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료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식료 관련했을 때 물론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가 된 섹터는 맞아요. 하지만 개별 세부 섹터마다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다른 만큼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했을 때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류와 그리고 라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류 관련했을 때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봐서 관련했을 때 관심 종목으로는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한국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트진로가와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주와 맥주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소주와 맥주 출고가 인상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 그중에서도 P단에서의 가격 상승세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은 하이트진로입니다. 아무래도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쪽에서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소주 같은 경우는 참이슬에 대한 매출이 1조가 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이슬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맥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점유율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 쪽에서의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주류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주류 산업 같은 경우에 보통 연말 성수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회식 자리라든지 막년회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류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연말이 되면 주류 기업들이 좀 강세 흐름들을 띈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주류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가면 네. 네, 차트를 한번 봤을 때 120선 위를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나와주고 있는데 120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한 매물, 그러니까 저항선이었는데 이 라인대를 뚫어줬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롯데칠성인데 앞서 이야기를 한 가격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제로 탄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탕후루가 유행하는 것과 다르게 또 음료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제로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인데 관련했을 때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 할수록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알코올이라는 기업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주류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주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류에 대한 부분보다 경영권 분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지고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트러스트 자산 운용에서 지분율을 계속해서 늘리고 한국알코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의사회 의사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한 의도 자체가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관련했을 때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2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까지 번질 수가 있다는 점. 통상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분 경쟁 싸움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당장 이 기업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주가에 살짝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최근 들어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N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거래일 전부터 봤을 때 시간에선 10% 넘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작년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수주를 내면서 좀 시간의 상한가에 진행을 했고 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긴 했지만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가 붙게 되면서 주가가 그래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다만 지금 당장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격화가 되고 있지 않은 만큼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이슈를 체크를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알코올 주류주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더 짜릿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두 종목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아시아나항공, 어제는 제가 대한항공을 터치해드렸었죠. 그리고 펀더멘탈로 JS 코퍼레이션, 어제 김시은 팀장이 가져왔길래 제가 면밀히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픽을 해봤습니다. 자, 센티멘탈 주식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주가가 말이죠.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대한항공 주가도 조금 올라간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빨간 줄이죠.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이 튀는 느낌이 대한항공보다 훨씬 강하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간의 합병 가능성에 따라서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신문들 몇 개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합병 이슈가 물꼬를 틀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EU 집행위에서 합병을 할 때 사실은 유럽하고 한국하고 유럽 간의 화물 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독점, 이게 걱정된다 이런 우려를 달아서 의견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쪽에서는 야, 그럼 화물 부분을 좀 분리해가지고 파는 것 쪽으로 어떻게 보면 수정해서 좀 의견을 보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화물 부분을 판다고 하면은 그럼 합병의 물꼬가 더 터지는 거 아니냐,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출 요일은 지났습니다만 오늘 다시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어떻게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땐 조금 위쪽으로 보는 게 아래쪽보다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고요. 그렇지만은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말이죠. 뭐 유럽이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는데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게 안보 리스크에도 조금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의 결정과는 독립적으로 다시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또 제어가 한번 걸릴 수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EU 집행위에서 요구한 거는 지금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가보려고 이렇게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언론을 봤더니 KDB, 한국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 이 살리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연시키면은 혈세가 더 들어간다. 그리고 공적자금 들어간 거 회수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아시아나 이사회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이사회가 이제 다시 개최가 되는데요. 31일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만 찬반 논쟁이 팽팽했다. 그래서 이걸 뭐 표결 붙이지도 못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표결까지 갈 수 있을까요? 표결이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의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아시아나 화물 요 부문을 매각을 하는 게 아주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에서는 1차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이 확실합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9,090원 10월 24일 날 기록을 하면서 바닥을 치고 급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오를 때는 지금 누가 사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뭐 돈이 많이 있어서 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초적으로 투자 수익을 좀 바라는 거잖아요. 이거 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만한 거 여기서 좀 이제 반영을 해야 될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여기서 기관 외국인한테 다 물량을 넘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회 결정이 만약에 찬성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합병 가능성에 더 이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 의견은 좀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한 단계 넘어가는 거니까 장중에 아주 스파이크가 세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 찬성 쪽으로 일단은 외국인 기관은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 사실은 이 회사는 누가 이렇게 커버도 잘 안 합니다. 커버하고 있던 증권사들도 다 이렇게 커버를 이제 포기하고 안 쳐다보고 있는 이런 회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외돼 있는데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도 마찬가지죠. 분위기가. 그래서 밑에까지 거의 내려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물류 부분을 파는 거는 너무 지금 헐값에 파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밸류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판다? 그럼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 반대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배임의 이슈가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거론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되게 많이 내려와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볼 때는 아시아나항공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죠. 아니, 싸지는 않죠. 1.6배 PBR이니까 대한항공이 0.8이잖아요. 그럼 대한항공보다 사실은 더 기대감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한항공의 2배 정도의 PBR, 아시아나항공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목표 주가를 정해드릴 수는 없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한항공이 지금 목표가 대비 47% 이렇게 괴리를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 그럼 이사회를 통과를 한다 그러면 아시아나 주가의 모멘텀이 대한항공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아시아나 항공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어제 김시은 팀장이 가져온 걸 제가 이렇게 유심히 듣다가 이거 괜찮네, 되게 싸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아주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급하게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올랐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랐는데 이제 의류주 평균 정도로 뭐라 그럴까, 컨버지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갔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가느냐? 괜찮게 보입니다. 아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턴어라운드를 확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분기 실적,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외형 성장은 이렇게 소폭이나마 조금 안 좋지만은 업황 회복의 신호가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대형 의류업체들이 지금 재고들을 다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재고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제 재고를 다시 축적해야 되는 사이클로 들어가야 된다. 지난번에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의류주 이제 봐야 됩니다 해서 그때 몇 개를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도 의류주 어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고개를 들고 지수가 시장이 내려와도 의류주는 고개를 들었댔습니다. 근데 이 JS 코퍼레이션 더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앞으로 캐파를 이제 확대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23년에 영업이익을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좋게 보고 싶은 상상인 증권입니다.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앞으로 핸드백 쪽에 고마진 체제가 안착될 거다. 그리고 의류사업부도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핸드백 쪽에 보면 말이죠. 3분기에 영업이익률, 핸드백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19%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뭐 두 자릿수의 그 영업이익률이 계속 갈 거고 의류사업부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으로 보면 3분의 2 정도 됩니다. 한 65, 66% 정도 되는데 영위도 마진율이 뭐 10%는 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양 부분이 안정적으로 마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적 마진 구조를 좀 높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PER, PBR로 보는 이런 절대 저평가도 있고 배당 수익률도 괜찮다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을 제가 보니까 3%를 조금 넘더라고요. 시장 평균이 2%니까 3% 넘으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 나온 차트들을 몇 개를 봐야 되는데요. 23년에는 이 사이클이 좀 내려가는 사이클이죠.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이렇게 파란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24년에는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재고 축적의 사이클이 이제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핸드백 영업이익률 3분기에 뭐 19% 정도 했다고 했습니다만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10% 초반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 기관이 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쌍끌이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이제 주고 있는 느낌이고 시장이 많이 내려오니까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매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나 조금 뭐 밀릴 때는 다시 좀 짚는 것도 이렇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시면요. 여기서 팔 때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거든요. 보세요. 밸류 밴드가 이렇게 네 줄이 있는데요. 이 네 줄에서 가장 하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여기서는 다시 사야 될 그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PER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여기 의류업체들 있습니다만은 감성 코퍼레이션도 어제 말씀드렸죠. 주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8.7배. 효성 TNC도 뭐 최근에
괜찮았죠? 8.2배. 신세계 인터넷이 6.4배. 영업무역 항상 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4.4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2주 동안 시장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의류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괜찮았고요. JS 코퍼레이션은 이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 회사입니다. 3.7배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3.7배 좀 높게 쳐주자 이런 생각입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JS 코퍼레이션은 3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아시아나 항공, 펀더멘탈로 JS 코퍼레이션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증시, 페드의 기준금리 동결, 국채금리 하락에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소맥 2만 원 등 인상 자재 압박에도 치솟는 물가, 필수 소비재 음식료 업종 주류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아시아나 항공 오늘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화물 사업 매각 여부가 결론 지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 명품 핸드백 OEM사 패션주 중 최저 PER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